내년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가 확 내려오겠네. 그게 아니라 확 내려와서 많이 내려와서 기다리다가 그만큼은 아니래. 아니야 더 내려온대. 아니래. 더 내려온대. 아니래. 이러면 금리가 한 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떨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내년 12월 31일로 딱 끊었을 때 확 뛰어오르는데 걸려버리면 연초 대비로 많이 안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6, 7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금리가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딱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시그널들을 보면서 가격이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이런 쏠림들, 이거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요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이거 녹화한 건 다 아시잖아요. 녹화하는 이 순간이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쫙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서 또 이분을 모셨는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남들은 다 휴가를 가고 또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할 때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연휴를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약간 힌트가 됐나요?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장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뭐 연휴 뭐 계획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또 그러네요. 제가 그렇죠? 추석 연휴 전날도 와가지고 했었고요. 추석 때도 했고 뭐 작년에 뭐 또 설날 때도 설날 때도 와서 하고 거의 연휴 전날만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바쁘다는 얘기지. 여기저기 다니느라고요. 네네. 자, 그래서 올해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몇 가지 좀 특이했던 것들 위주로 점검도 해보고 내년 시장도 살짝 한번 들여다볼 텐데, 올해는 엔화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엔화가 그렇습니다.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도 엔화 베팅에 들어간 분들도 많고 그리고 BOJ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관심도 예전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참 관심이 많은데 N1 환율과 혹은 N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이게 이제 엔화가 요즘 보면은 되게 변동이 되게 심한데, 아마 이제 올해 그냥 전체적으로만 한번 플로우를 정리를 해보면 한 1,000원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원엔 환율이 한 1,000원 정도 됐었는데, 뭐 그 정도 보통 봤었는데, 그게 이제 한 950, 940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 많이 내려왔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900원이 뚫렸던 거죠. 그렇죠. 900원이 뚫린 다음에 어떻게 된 거지 하는데 갑자기 850원까지 확 밀어내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이제 850원까지 내려가잖아요. 더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왜 이러지? 이제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850원이었던 엔화가 지금은 좀 크게 돌려가지고 10월 달부터 돌린 게 한 900원까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910원대를 훌쩍 넘어가지고 920원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V로 한번 이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이게 좀 쓰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환율이라는 거를 볼 때 환율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양국 간의 이제 금리 차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차도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역 수지 같은 이제 펀더멘탈 요인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나 자본 수지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뭐냐면은 타국과의 밸런스, 이 말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세 가지를 놓으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금리 차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상단이 5.5 정도 나옵니다. 5.5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3.5. 지금 3.5가 나와 있고요.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금리 차가 굉장히 높잖아요. 2%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럼 이거 자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고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가 되는 금리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일반 대중들이 만날 수 있는 금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금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시장금리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 환율을 볼 때 단기금리를 많이 봤었는데요. 최근에는 장기금리 영향력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다시 써드리면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장기금리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장기금리가 10년짜리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3.9 정도 나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3.3 정도 나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금리가 0.6 정도 나옵니다. 네.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기준금리 차이로 보면은 2%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시장금리 차이로 보면은 이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죠. 네. 0.6 차이가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2%나 차이가 나니까 자금이 빠질 거야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금리로 보면은 그 갭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장금리긴 한데 조금 더 나아가지고 이 금리도 금리지만 물가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 물가를 감안한 금리 이제 실질금리라고도까지 갑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엔 좀 복잡하고요. 일단은 요 정도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시장 금리 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금리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변경을 해줘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금리라는 건요. 계속해서 널뛰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우고 이 시장금리를 좀 보는데 이 시장금리가 지난 10월 달 말만 해도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은 미국 금리가 5.0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거 5% 넘는다 안 넘는다 이거 갖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한 4.4 정도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일본의 시장금 10년짜리 금리가 1.0% 정도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때로 잠깐 가보면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가 굉장히 크죠. 저 시장금리라는 건 10년짜리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죠. 예, 10년짜리 국채금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 금리 차가 굉장히 커 보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가 있으니까 0.6 정도 갭, 네. 그 정도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 차가 요 정도 이제 벌어져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보면 이게 11월, 12월 달에 FOMC 때요. 연준에서 이제 서프라이즈로 완화적으로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가 확 주저앉은 거예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는 낮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알아서 먼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시장금리를 밑으로 쫙 밀어내린 거죠. 그랬더니 미국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110bp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거의. 1.1%가 내려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거의 110bp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얼마 정도 내려왔냐면 40bp 정도 내려와 있죠. 그럼 잠깐 볼게요. 이 금리라는 걸 잠깐 봤었을 때는 우리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의 매력, 원화를 보유했었을 때의 매력, 그 다음에 엔화를 보유했을 때의 매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달러를 보유했을 때의 매력이랑 엔화를 보유했을 때의 매력이 차이가 꽤 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이때는 둘의 차이가 4%인데 지금 둘의 차이가 3.3%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떨어질 포인트죠.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떨어질 때가 많지 않은 거죠. 그게 네.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꽤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죠? 일본에 비해서 더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은 원화에 대한 엔화 대비 매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요 기간은 연준이 완화적으로 보여줬었던 거고요. 이게 미국 금리가 확 내려가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캡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확 내려간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워낙에 낮으니까 내려가는 폭이 적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엔화의 매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때가 엔화 환율이 얼마였냐면 85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요게 엔화의 매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금리가 덜 떨어져가지고 그랬더니 요게 920원 가까이 요렇게 치고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 갭의 문제인데 그러면 요걸 갖고서 앞으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요걸 갖고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은 그 이전에 그러면 엔화가
1,000원에서부터 850원으로 떨어져 내려온 이유는 뭐냐? 이걸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보시면 미국 금리가 올해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10년짜리가 제 기억에 3.3%까지 갔었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이게 한 3.1%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일본 금리가 요게 한 0.4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금리가 뛰어 올라갈 때는 170bp가 뛰었죠. 1.7%. 그렇죠. 얘는 130bp 정도 뛰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60bp 정도 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건 무엇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금리가 연준에서 긴축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금리를 계속 밀어 올리게 되면은 미국은 금리를 세게 딸려가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보단 조금 덜 올라가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갭이 하도 벌어지게 되니까 달러 대비 엔화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엔화가 원화 대비로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한국도 마찬가지 요거보단 폭이 좀 작지만 이 정도는 흔들리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게 흔들리는 폭이 크지가 않은 거죠. 내려가더라도 내려갈 룸이 크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지금 1.0%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이걸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잠깐 보시면 전체적으로 긴축 스탠스를 가져갈 때는 다른 애들은 팍 튀어 올라가는데 일본은 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데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 대비로도 약세를 보이게 되겠죠. 미국이 뛰는 거 한국은 그거보다는 좀 덜 뛰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세게 뛰는데 일본은 멍하니까요. 근데 내려올 때는 완화일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달러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고 원화 금리는 빠르게 내려오지만 일본 금리 같은 경우는 빠르게 내려오진 않다 보니까 엔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이 10년짜리 국채 금리의 흐름에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며 이 얘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완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완화가 되면 완화되는 쪽으로 엔화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갖고 엔을 투자하시는 게 달러 엔이 중요한 게 아니죠. 원엔 환율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계속해서 엔화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금리는 어떤 금리가 될까요? 미국 금리. 이 3.9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어떤 걸 반영하고 있냐면 6, 7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그렇죠. 기준으로. 그러면 6, 7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그걸 머금은 레벨인 거잖아요. 지금 20년짜리 국채금리가. 그럼 여기서 더 내려가야지 이거보단 금리가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거보단 더 인하한다라는 기대가 생겨야 이게 더 낮춰지는 이슈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꽤 많이 낮춰졌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연준이 이게 너무 오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돌리게 됐었을 때는 다시 긴축 전환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다른 쪽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 거냐면 미국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일본 엔화가 마찬가지 이 흐름을 따라 가지고 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 움직임을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 내년에도요. 연준하고 시장하고의 이 동상이몽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은 덜 해주고 싶고 시장은 많이 달라고 하고 싶고 이거는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때는 많이 준대 하면서 기대를 했다가 아니래 많이 준대 아니래 이게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엔화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너무나 낮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범피로드라고 하죠. 이렇게 굉장히 큰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엔화 투자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걸 물어보시는데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엔화가 어느 정도는 좀 강세로 돌아설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 이런 그림은 아닐 것 같다.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을 일단 좀 첫 번째는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요.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나오죠. 아니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잖아요. 결국에는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인데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이 정책을 변환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높이더라도 일본도 따라 높일 수 있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정책 변화가 사실은 뭐라고 기대를 했냐면 지난 11월 달에 그 지금 일본 은행 총재가 우에다라는 사람이거든요.
우에다 총재가 그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 같은 걸 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일본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우에다 총재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물가가 좀 올라오고 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일본은행에 이 우리 완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일본은행에 도전적인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챌린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대서특필인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그러니까 다들 무슨 얘기했냐면 이거 연말부터 해서 내년 연초까지 도전적인 시기가 된다는 얘기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도전적인 시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올린다? 정책 변화 이거 시사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이게 BOJ에서 금융정책 금융통화 회의가 있었어요. 금융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이 금융정책위원회에서 요거 이번에 변경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금리 폐지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 폐지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막 다 주목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좀 배신감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난번에 이 얘기했는데 이거 뭔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 지금 도전적인 시기라면서요. 그때 이제 우에다 총재 얘기가 그게 제가 이제 올해 4월에 취임을 했는데 이제 1년 하고 나니까 되게 어려워서 내년에도 힘든 시기가 될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나간 거죠. 좀 머쓱했겠네. 예, 그래서 다들 막 와 이게 뭐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본은행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하냐면은 임금 상승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해야 임금 상승이 돼야지 물가가 막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하반 경직성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춘투를 겪고 나면은 3, 4월이 지나면은 임금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년 4월에 이거 정책 변화 줄 거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좀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4월이냐? 이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엔화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엔화를 좀 이게 긴 기간 보다 보면 이 일본 중앙은행이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뭘 신경 쓰냐면 여러 가지 정책들에 신경을 쓰지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시장이 기대를 할 때 거기다 대고 그 원하는 걸 갖다 딱 던져주면은 이 떡밥을 확 던져주면은 이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장에서 엔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강세 기대. 여기다 대고 강세 소재를 확 던져주잖아요. 중앙은행이. 그럼 확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이런 거죠.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엔화가 너무 약해지는 것도 싫지만 엔화가 한순간에 확 강해지는 거 이것도 싫죠. 뭘 원하는 거냐면 안정적인 외환시장의 환율 흐름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확 밀어주잖아요. 그럼 이 탄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흐름이 너무 강해진 흐름이 그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들 기대할 때 어떤 소재를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이걸 딱 던져주게 되면은 변화폭이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일본 중앙은행이 되게 기습을 많이 해요. 기습을 많이 한 게 예를 들어서 14년도 11월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0월 말에서 11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기습 양적 완화를 해요. 여기서 기습으로 QE2를 하거든요. 원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다가 한 번 더 하거든요. 이거 언제 할까 내년 정도 할 것 같은데 15년에 할 것 같은데 이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기습으로 확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은 중간에 이 YCC 이거 원래 0.25로 하던 거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한 레벨 올릴 거야. 0.5로 올릴 거야. 이게 그리고 한 10월 11월에 올릴 거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안 올리고 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12월 20일 날 딱 이맘때였어요. 갑자기 이걸 던지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네라고 했고요. 사실은 이거 언제 바꿀 거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올해 4월 있죠. 23년 4월. 왜냐하면 이때 구로다 전 총재가 임기 만료하면서 우에다로 바뀌게 되니까 이때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와 이거 갖다 12월에 던진 거죠. 그래서 이거 딱 던지는 걸 보고서 그러면 4월에는 큰 변화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4월에 이거 딱 교체됐잖아요. 근데 우에다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임 총재의 얘기를 그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시장을 실망시켜요. 별거 없나 했더니 23년 7월에 이거 0.5였던 거 이걸 갖다가 1.0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엇박자를 내요.
좀 지쳐 있을 때 확 던지고 기대하고 있을 때 실망시키고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돼?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물론 일본 은행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다 이것까지 뭐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이네요. 흐름 자체로 보면은 네. 밀당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뭐냐면 이거냐라고 생각할 때 100%는 없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이벤트라는 걸 바라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엔화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를 놓고서 그 시기에 무조건 그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예. 그 오건영 부장의 뷰는 그 중장기적으로는 엔화가 좀 강세 전환할 예, 지금보다는 거다. 좀 강세로 네. 할 텐데 일본은행은 완만한 엔화의 강세를 원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엔화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빠른 엔화 강세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려가는 거를 갖다가 속도를 늦추려면 가는 걸 이렇게 반대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확 달려가는 거 뒤로 확 당기고 확 달려가는 거 뒤로 확 당기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울퉁불퉁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 범피로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기를 예단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잠깐만 하나 보시죠. 제가 이거 우에다 총재 발언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11월 17일 날 우에다 총재가 발언한 거예요. 네. 한번 보면은 읽어볼게요.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물가 목표를 뭐 안정적으로 달성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 아직은.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이랬는데 빨간 거 보시죠. 현재 정책을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하면 시장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화 강세를 보고 다 원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 얘기를 확 던져주면 의도치 않은 걸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BOJ 이게 나와요. 시장 혼란과 BOJ 대차 대조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방식을 더 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ETF하고 리츠를 사들이고 있어요. 이거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이제 질적 완화라고도 하는데 이걸 아직도 사들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채도 아직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 보시면 이걸 그럼 일본은행이 쌓아놓은 거잖아요. 일본은행 곳간에 여기 이만큼 쌓여있는 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앞으로는 줄여나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줄여나가도 덜 사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줄여나가면 만약에 얘네들이 줄인다고 하면 이 가치가 확 떨어질 수가 있죠. 일본은행이 여태까지 큰 손으로 사줬는데 이제 안 산대 그러면 그렇죠. 확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대차대조표에 일본은행이 쌓아놓은 자산의 손실이 꽤 커질 수 있죠. 그렇죠. 네. 국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긴축을 확 전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었던 자산의 손실도 되게 클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확 전환을 한다 아니면은 바꾸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느릿느릿 전환해 간다. 네. 후자에 속하겠죠. 느릿느릿 전환해 가는 거 근데 속하겠죠. 실제로 그게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손이 중요합니까? 어차피 저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많이 뛰게 되면은 이게 평가 손실로 잡히잖아요. 어차피 저거 예. ETF 같은 게 있구나. ETF도 있죠. 국채만 예, 있으면 국채도 있고요. 예. 국채만 있으면 버티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남은 이제 그 손익은 중앙은행에 남은 손익은 재무부에서 그걸 이제 보완을 해주거나 이익이 나면은 재무부에 보내주고 재무성에 보내주고 손실이 나면은 그거 갖다 이제 그 매움을 받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싶다는 걸 갖다가 결국에는 이 우에다 총재도 얘기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이라고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엔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엔화 약세도 나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를 조금 이렇게 눌러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재, 우에다 총재 발언 요것만 보시더라도요. 약간 이제 일본은행이 완만한 변화를 원할 것 같다라는 걸 좀 읽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봤었을 때는 시장이 한쪽으로 몰려있을 때 어떤 기대가 몰려있는 시기라든지 몰려있는 어떤 그 자산 이런 쪽에서는 좀 반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예, 시장의 기대를 좀 이렇게 어긋나게 핀트를 좀 어긋나게 가져가는 패턴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 예, 그걸 좀 조언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 뭐 엔화에 대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고 요즘 뭐 일학겜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봤고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FOMC, 네네. 그죠? 네네. 야,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은 언제부터 피벗하냐, 예. 또 얼마나 많이 할 거냐 이건데
백가쟁명이라고 할까요? 예. 즉 말들이 너무 구구절절하고 또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갑자기 태도를 슈퍼 비둘기로 그냥 돌변을 시키는 바람에 예. 시장도 주시장이 랠리를 하고 뭐 금리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저도 사실 되게 서프라이즈였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2주 그럴 줄 전에 몰랐죠. 했던 얘기에서 확 반대로 도니까 저도 굉장히 서프라이즈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실수냐 아니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도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일단 먼저 아마 이미 많이 다루었겠지만 그래도 나왔었던 얘기 중에서 제가 봤었던 포인트만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네. 하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그러시죠.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잠깐 보시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쓰면서 좀 말씀드리면 이번 12월 FOMC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아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저는 3가지 정도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뭘 봤냐면은 FOMC에서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는 뭐라고 했냐면 11월 달에는 계속 그 긴축을 갖다 세게 가져간다라고 했다가 11월 달에는 이 파이낸셜이라는 표현을 써요.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융시장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시장 환경 자체가 시장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와가지고 5%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장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오니까 이로 인해서 금융 환경이 긴축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게 너무 긴축적으로 되니까 굳이 연준이 추가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11월 달 FOMC에서. 근데 요 얘기를 하자마자 시장이 와 하고 반응을 하면서 갑자기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국채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2월 FOMC 직전에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15까지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5%였던 예, 그렇죠. 5%에서 4.15까지 순식간에 내려와 버렸는데 그럼 이제 4.15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럼 12월 달 FOMC에서는 그러면 금융 환경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다시. 그럼 이제 다시 인상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할까? 이제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뭐라고 한 거냐면 인상한다는 얘기를 안 해도 최소한 어쨌든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파월한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닉 티밀하우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직접 물어봐요. 네, 원외 대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 물어봤더니 파월 회장이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금융시장하고 중앙은행하고 페드하고 네. 서로 기대가 다를 수 있다. 네. 얘네가 앞서갈 수도 있고 얘네가 뒤처질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말을.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려가든 말든 우리가 그걸 왜 신경 써야 되니 이 얘기를 한 거죠. 시장이 깜짝 놀란 이유는 올라갈 때는 신경 쓰잖아요. 내려올 때는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깜짝.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거죠. 올라갈 때가 내려갈 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속내가 드러나는 올라가는 거 무지 싫어하네. 이게 저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제 어쨌든 이게 되게 포인트여가지고 질문했는데 딱 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거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죠. 이제 우리 목표를 달성을 했다. 금리가 너무 세게 뛰면은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조절했으니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하게 이제 바라봤었던 게 이제 그거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상의 시그널을 준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준 건데 물론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니까 추가 금리 인상은 들리지도 않죠. 그 대사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시장에서는 승리 선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 선언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에 대한 시장의 승리 선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연준이 시장에 되게 항복한 것이다. 거네요. 예, 적어도 이번에 긴축 사이클이 시작된 다음에는요. 22년도 초부터 항상 패턴이 뭐냐면 연준은 점도표에서 금리를 높게 찍어요. 시장하고 차이가 많이 됐거든요. 그럼 연준이 금리를 높게 찍잖아요. 점도표에다가. 그럼 시장이 보통 이거 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맞네 하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연준이 점도표를 올려놓잖아요. 그럼 시장이 에이 아니야 하다가 맞네 하면서 따라가고 따라오잖아요. 그럼 또 올려요. 에이 설마 저기까지 그럼 또 따라가야 되고 또 올려놓으면 설마 저기까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최종이 어디까지 가냐면 연준에서 5.5에서 5.75로 찍은 거예요.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5.25에서 5.5까지 따라갔어요. 이 둘의 갭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 둘의 갭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동상이몽이 많이 갭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11월 달 FOMC에서 파이낸셜 컨디션을 얘기한 다음에 시장에서 이거 오바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12월 FOMC 이전에 연준이 내년 6월부터 인하에 나설 것이고 금리 인하를 4차례 할 것이다라는 게 그 시장의 컨센서스였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이 딱 이 얘기를 던지자마자 시장에서 깨우 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월에 인하를 시작을 하고 6번 인하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6번도 사실은 애매한 게 6, 7번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번 인하 확률이 42%까지 높아져 있거든요. 야, 그럼 그러니까 7번 인하까지 FOMC를 8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3월 달부터 예. 하면 다 한다는 얘기인데. 예. 매번. 그렇죠. 점도표를 잠깐 보시면 점도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게 내년에는 2024년에는 연준에서는 3번 인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25년 말까지는 추가로 4번을 인하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2년간 내후년 말이 되죠. 네. 그럼 7번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 써놨죠. 내년에 6, 7번을 다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년에 7번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면 2년치 낮출 거를 시장은 훨씬 더 먼저 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연준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그죠?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를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파월 의장이 던진 메시지가 우에다가 얘기한 건 좀 다르죠.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던지면 이 가격의 변화폭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은 시장이 이거 금리 인하할 거 언제 하나 그것만 기대하고 거기다 대고 떡밥을 확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기름에다가 이제 불을 던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백가쟁명이라는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실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좀 긴 주제인데 세 번째는 이게 QT에 대한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가 마지막 기자가 기자회견의 마지막 질문으로 나왔거든요. 마지막 기자가 이제 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거 질문 안 나오나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영래포에 있는 그 금액이 2조 달러가 넘던 게요. 지금 1조 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 않냐. 이거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우리 양적 긴축에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파월 회장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양적 긴축은 우리의 스케줄대로 밀고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적 긴축을 멈추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 내년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내년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건데 지금도 양적 긴축은 계속 하고 있죠. 예. 얼마나 하죠? 월에? 지금 이제 월에 950억 달러씩 줄이고 있거든요. 이건 좀 설명이 긴데 여활피가 양적 긴축하고 바로 만나 있냐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양적 긴축하고 만나는 거는 은행의 지준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갖고서 나중에는 이것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줄여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새해 하자고요. 예, 새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조금 시간을 두고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만 잠깐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거죠. 파이낸셜 컨디션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시장이 완화됐으니까 금리 내려왔으니까 이제 완화된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그 인하를 좀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과하게 반응하고 있고 연준이 그 바라보고 있는 스케줄보다 그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밀고 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을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피해 나갔다고 할까요? 예. 뭐 제롬 파월이 계속 맞는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바뀔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굉장히 빨리 반영했어요. 네, 그렇죠.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네네. 그래서 주가도 랠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산타 랠리가 됐고 또 금리는 3%대 후반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10년물 기준으로. 그러고 났더니 다른 연준 의사결정자들이
우리 대장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얘기들을 네네네. 서로 했는지 네. 시장에다가 그거 아니라고 네네네. 좀 있어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네? 네. 그게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 자체도 좀 놀란 거죠. 이 정도로 시장의 반응을 그러니까.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요. 이제 3가지 정도인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실업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이 실업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 요 까만색 선이 불황이에요. 경기 침체거든요. 예. 근데 이 경기 침체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화살표를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잠깐 보시면 실업률이 거의 바닥에 있을 때 예. 바닥에 있거든요. 바닥에 있다가 뛰어오를 때 경기 침체가 와요. 근데 쫙 올라오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바닥 수준에 있으면 보통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실업률이 그렇죠. 너무 낮으니까. 근데 실업률이 올라갈 때는 한순간에 쫙 올라가면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요. 저기 이제 회사 컬럼이 이제 경기 침체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보시면 이게 사상 최저치까지 막 낮아졌는데 50년 만에 최저치까지 낮아졌는데 갑자기 확 올라오죠. 요거는 네. 코로나예요. 예. 요건 코로나예요. 요것도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직전에도 사상 최저치까지 낮아졌지만 예. 확 올라오죠. 그러네요. 요게 닷컴 버블인데 최저치까지 낮았다가 확 올라오고 낮아졌다가 확 올라오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그러면 뭐 사상 최저 실업률이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건 한순간에 올라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영어하고 수학이 있어요. 예. 둘 다 90점이 가이드라인인데 수학은 85점이고 88점이고 영어는 60점이라고 해볼게요. 예. 이러면은 이제 연준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여기 영어가 성장이고 수학이 성장이고 영어가 물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준은요 이때는 영어에 집중을 해야죠. 그렇지. 영어 공부 많이 시켜야죠. 그죠? 근데 영어 점수가 지금 한 82, 83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제 82, 83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학도 같이 신경 써야죠. 88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수학은 잠깐 손 놓으면 이렇게 된대요. 실업률처럼 이게 치솟는다는 겁니다. 비유가 너무 좋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수학 80점 맞았다고 예. 살짝 한 2달 쉬면 바로 60점 되지. 그렇죠. 확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장을 우리가 내깔려 놔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확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이 경험치를 통해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통해 봤었을 때 연준은 이 성장에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생각을 첫 번째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잠깐 보시면은 19년도의 기억이 더 중요합니다. 이 19년도가 2019년도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 연준하고 연준대 시장의 매치가 있었어요. 파월이 이제 와가지고 18년도에 취임한 다음에 파월이 처음에 18년도엔 되게 긴축적이었거든요. 매파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서 계속 금리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었죠. 특히 18년도 4분기에. 근데 18년도 4분기에 18년도 10월달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만 올리는 거 아니야 했더니 딱 등장해가지고 한 번 더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한참 더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장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특히 미국은. 근데 12월 달에도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딱 금리를 올리면서 아직 더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부터 시장이 진짜 눈물, 콧물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빠르게 무너지니까 회사채 시장도 무너지고 신흥국들도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파월 회장이 19년도 1월 초에 딱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얼굴이 하얘져서 등장해서 인내심을 갖겠다고 얘기해요. 이 채권하시는 사람들은 인내심 갖겠다고 기억나요. 얘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인내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끝낼게요. 이 얘기거든요. 딱 이 인내심에 대해서 다들 막 와 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1월달 FOMC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췄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멈췄는데 와 시장이 끌려오는 거잖아요. 연준이 자기 원래의 생각을 바꾼 다음에 끌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끌려오니까 이제 연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너무 고통스럽다고. 뭐냐면 너희들 양적 긴축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월 회장이 양적 긴축은 그대로 갈 겁니다. 오토파일럿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막 줄어드는 거라고. 그랬더니 시장이 그렇습니까? 한 다음에 한번 흔들려요. 근데 파월 회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양적 긴축 멈출게요 라고 한 게 19년도 상반기입니다. 근데 양적 긴축을 멈췄잖아요. 그랬더니 또 시장이 얘기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고. 또 뭐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금리 인하해줘야죠. 금리 인하는 절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한 다음에 또 한 번 흔들려요.
그랬더니 19년도 5월 말에 등장해가지고 파월 회장이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또 시장이 꺄오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3차례 보험적 금리 인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 인하 3번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해 19년도 9월 달에 이 레포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레포 사태가 있어가지고 단기금융시장에 자금이 말랐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이거 연준이 해결해줘야지, 돈 풀어. 그랬더니 연준에서 양적 완화는 절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셔야 하면 또 흔들리니까, 이 레포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리니까 파월 회장이 이제 자금을 풀어준 거죠. 양적 완화로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 양적 완화 아니에요? 했더니 이제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 양적 완화 아니라고.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뭐라고 했냐면 양적 완화를 QE라고 해요. 그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not QE라고 했습니다. QE는 아니지만 돈 준 거,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채권 시장에서는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19년도에 그러면 보면은 금리 인상 멈춰줘요. 싫어. 멈춰줘요. 알았어. 양적 긴축 멈춰줘요. 알았어. 금리 인하 멈춰줘요. 금리 인하 해주세요. 알았어. 양적 완화 해주세요. 알았어. 대신에 not QE야. 이거잖아요. 이 흐름으로 이어져 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코로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한 번 끌려오면 끝도 없이 끌려와요. 한 번 끌려오면 끝도 없이 끌려오거든요. 이걸 본 거죠. 너무 이렇게 밀당해서 한 번 이기면은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작이 반이면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린 거지만 시작이 반이면 5.5지 않습니까? 금리가. 시작이 반이면 절반 깎아야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도 되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한 기대라기보다도 이런 경험치를 통해서 보면은 연준은 한 번 끌려오면 계속 끌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의 승리나 다름없어라는 생각을 19년의 교훈을 통해서 그렇겠네요.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마치 이게 그래서 그해 19년도 5, 6월에 파월 회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연준 금리 인하에 제일 민감한 자산이 금이에요. 금이 눈을 번쩍 뜨면서 1,100불, 1,200불에서 제대로 오르지도 못했던 애가 확 뛰어오르면서 1,500불, 1,600불을 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제가 3프로 TV 처음 출연했습니다. 19년도 7월에. 금을 그때인가요? 갖고, 금 주제 갖고. 맞아요. 저기 뜨레뉴 계실 때. 예. 그 처음 출연해가지고 금 얘기하고. 방에서. 예.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햇님 달님에 호랑이가 있거든요. 떡 하나 주면? 예, 안 잡아먹지. 그 호랑이는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등장해요.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주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할머니 잡아먹고 오누이 집에 가가지고 손 집어넣어서 할머니야 막 이랬던 거잖아요. 이제 이 햇님 달님 동화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시장은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해 주잖아요. 3번 인하해 줄게. 이게 뭐냐면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게 서너 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파월 회장이 거기 맞춰준 거잖아요. 3번 낮춰주면서, 점도표를 3번 낮춰주면서 찍으면서 갭을 줄여준 거거든요. 그럼 갭을 줄여주면 고맙습니다가 아니죠. 더 낮춰서 6번, 7번 찍죠. 그럼 6번, 7번 맞추면 어떻게 할까요? 더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을까요? 더.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중앙은행과 연준과 시장에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괴리를 여태까지는 연준이 끌어올리면서 시장이 따라오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의 연준이 따라가 주니까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더 해주겠지라고 하면 이 괴리가 계속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가면 멀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아직도 이 동상이몽이 남아있죠. 그럼 이걸 맞추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내려가 있는 시장은 앞으로 땡겨오거나 아니면 연준이 거기에 따라서 더 내려가 주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또 내년에는 시장은 과하게 생각을 했다가 만약에 끌려가야 되면 다시 끌려가고 또 기대하고 끌려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시장으로 따지면은 하나의 변동성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실업률이 갑자기 확 뛰어 올라간다는 거. 두 번째는 2019년도의 사례를 갖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요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요. 연준의 기준금리의 인상 인하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턴을 잠깐 보면 올릴 때는요. 천천히 올려요.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은요. 인상은 천천히, 인하는 쫙 급하게.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인상은 천천히, 인하는 급하게. 인상은 천천히, 인하는 급하게. 요게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어떤 패턴이 또 있냐면 두 번째는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저점을 하회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하하니까 전저점보다 밑으로 내려오죠. 전저점보다 밑으로 내려오죠. 금리가? 그렇죠. 예. 전저점보다 밑으로 안 내려왔는데 이게 제로라서 못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안 되니까 뭐냐면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보다 더 많은 양적 완화 했던 거죠.
그래서 전저점을 하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최종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로부터 평균 7, 8개월 정도 지나면 인하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00년도 5월 16일이었거든요. 2000년도. 실제 인하에 이 긴급금리 인하한 거예요. 01년도 1월 2일부터 긴급금리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약 7개월 텀이죠. 그 다음에 요게 금융위기인데 06년도 6월에 인상을 끝낸 다음에 네. 07년도 9월에 인하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1년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약간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년도 사례인데 18년도 12월까지 금리 인상한 다음에 19년도 7월부터 인하했어요. 그럼 이거 딱 7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세 가지 법칙을 잠깐 보시죠. 그럼 이번에 인하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한 번 인하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화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전저점까지 내려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내려간다는 건 확실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과거 패턴을 봤을 때. 한번 하면 세게 예. 빨리. 그리고 이제 그건 언제 시작할까? 거기에 대한 힌트는 이 패턴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7, 8개월? 그럼 마지막 금리 인상이 23년 7월이었어요. 7월 FOMC 때 마지막 인상했거든요. 그게 마지막이면 8개월이면 내년 3월인데.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3월을 기대하는 것일 수 있죠. 예, 빠르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8개월이면 딱 내년 3월 그렇죠. 아니에요. 내년 3월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은 빠르게, 인하는 천천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하나의 법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이제 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이게 어떤 기계적으로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7, 8개월로 인하할 거 이렇게 패턴 가져가면 좀 어려워요. 그러면 뭐 어디서부터 틀려나가냐면 인상은 천천히라는 말이 틀리잖아요. 이번에는. 인상 되게 급하게 하지 않았나요? 했잖아요. 예. 그럼 더 빠르게 역대급으로 하는 건가요? 역대급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패턴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인상은 천천히 했었다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금리 인상을 할 때 아예 천천히 할 거고 그렇게 못 할 거야 이 얘기를 했던 건데 75bp씩 4번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94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요. 이 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너들리 같은 사람들, 서머스 정도가 4% 좀 넘을 거야 이 정도 얘기했지 5%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5.5까지가 예. 진짜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이제 사실. 자이언트 스텝으로 팍팍 성큼성큼 나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잠깐 보시면 그러면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논리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거 잠깐 보시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있었던 차트를 좀 하나하나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2000년도 차트입니다. 이게 2000년도 5월 16일 날 금리를 6.5%까지 올린 거거든요. 이 00년도 5월 16일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낮췄다고 말씀드렸냐면 01년도 1월 2일 날 긴급 금리 인하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때는 긴급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네. 나스닥 버블이 박살이 났어요. 이 3월 10일 날 00년도 3월 10일이 나스닥의 고점이었고요. 네. 나스닥 버블이 박살이 난 다음에 여기 흔들흔들 하다가 쫙 내려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 지수가 30-40%가 빠져요. 그렇게 되니까 이때 이 고점에서 나스닥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뭘 가져오게 되냐면은 소비를 급격히 둔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쫙 잡아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긴급 금리 인하예요. 정례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그린스펀이 이제 패드를 이제 저 장악하고 낮추는 있었죠. 기간에도 나스닥은 계속 빠졌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 자체가 너무 빠르게 둔화되니까 금리가 인하돼서 빠진 게 아니라 성장이 너무 빠르게 둔화가 되니까 금리 인하로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도 안 했으면 수직으로 꽂혔겠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개월이 지나서 한 거냐, 공식 기계적으로 했을 때 7개월이 지나서 한 거냐, 아니면 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걸 보면서 한 거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시면 이게 2004년에서 6년 사이거든요. 금융위기 직전이거든요. 이게 06년도 6월이고 이게 07년도 9월이에요. 얘는 그럼 왜 7개월이 아닌데 얘는요 자산시장이 계속 올랐어요. 안 깨졌거든요. 주식시장이. 근데 이제 뭐가 깨졌냐면 이때 2006년 한 3, 4월부터 미국 주택시장이 박살나기 시작을 합니다. 꾸준히 올라오던 게 요 시점부터요 주택시장이 빠르게 주저앉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식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미국 경기 식으면 끝난 거 아니야?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요 누가 있었냐면 브릭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흥국의 성장이 미국의 성장을 압도했죠.
그래서 이쪽의 성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미국까지도 그 수혜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성장이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이 금리를 버티는 거예요. 이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시장이 빠르게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저앉았던 주택시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지면서 여기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긴 한데 2007년도 상반 3월에 한번 깨지고요. 2007년도 7, 8월에 한번 깨지고 이 두 번 깨지면서 연준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이것도 긴급금리 인하에 거의 해당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나 결국에는 자산시장이 깨지는 게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이 깨지는 게 성장의 둔화로 이어졌을 때 그때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서 7개월이에요. 이게 아니라 7개월일 수도 있고 이 금융위기 때처럼 15개월일 수도 있거든요.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메울 방법이었을 때 그게 직접적으로 소비에 타격을 주고 실물 경제를 둔화시킬 때 그때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19년도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19년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얘네들도 처음에 금리 인하 하잖아요. 세게 안 해요. 왜냐면 자산시장도 탄탄하게 그냥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했던 거죠.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던 건 이때는요.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있었죠. 네, 트럼프가 연준한테 너희들은 앉아만 있는 애들이고 si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압박감들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그때의 케이스들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과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 나스닥이나 뭐 S&P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고치 다시 네네.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인슈런스적인 컷을 한다 하더라도 네. 연준의 입장에서 저 자산시장에 버블이 가져올 부작용을 또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3월 달까지 예를 들면 뭐 진짜 주가가 진짜 과감하게 조정을 받는다. 네. 이러면 모를까. 네네.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 되거나 아니면 안 빠지는 분위기가 되면은 인슈런스 컷을 하는 것도 부담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요즘 보면은 그 예전에 블라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블라드가 가장 집에 입김이 갔잖아요. 셌거든요. 근데 집에 갔지 않습니까? 네, 퍼듀의 총장으로 가셨지만 네. 이 보시면 이 블라드가 힘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위원들이 인플레 일시적이라고 할 때 블라드가 확 바꿔가지고 이거 일시적 아닌 것 같다고 빨리 올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다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결국엔 블라드가 맞았던 거죠. 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18명, 17명이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봐봐,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게 맞았잖아. 이러면 끌려와요.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입김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잘 맞추는 사람이 어쨌든 힘을 갖는 건 맞습니다. 요즘은 누가 연준 내에서 좀 힘을 받냐면 굴수비입니다. 예. 굴수비예요. 굴수비가 시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사실은 좁은 길이죠. 골든 패스라고도 하는데 황금 길이라고도 하는데 성장이 크게 둔화되지 않아도 경기 침체가 없어도 물가가 안정될 수 있어. 이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주장을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카시카리부터 시작해서 그거 쉽지 않아.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요즘 희석을 시키면서 점점 이 황금길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 황금의 방법이 점점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굴수비가 힘을 받습니다. 굴수비는요, 어디 이렇게 위원들 연설 나오잖아요. 여기서 연설 나오면 이렇게 뭐랄까 좀 조금씩은 다 비둘기파들도 매파적인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굴수비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비둘기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거의 비둘기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최근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자산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FOMC 후에 시장 반응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을 느낀대요. 네.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거든요. 시장은 연준이 말해줬으면 하는 바를 연준이 실제로 했다고 덮어씌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대요. 오, 저건 좀 강한 어조인데. 예. 굴수비 총재는 전날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도 우리는 2023년에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워닝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화 완화로의 정책 전환 전망은 당신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은 것이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파월 의장이 한 얘기를 갖다가 약간 돌리는 거죠. 그죠? 밑에 보시면 굴수비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은 네. 정치 또는 시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진정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했더니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급등세를 보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생각에 행복감에 젖어 조금 앞서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시장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해요. 시장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지표에 따른 평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이며 어떤 정치적인 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이게 왜 얘기를 왜 했을까요? 누군가 이거 찌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 번째는 성장 때문에 결국은 대선이 있으니까 연준이 이거 서포트 나선 거 아니냐. 이게 1번. 미리. 그렇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너희들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게 2번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도 안 휘둘릴 거고 두 번째는 정치에도 전혀 연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약간 프로파간다 선언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약간 좀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사실 11월 달 연설에서 좀 나타나는데 잠깐 보세요. 구수비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준 내에서 비교적 비둘기파적 인사로 평가되는 구수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품 인플레는 이미 하락했대요. 근데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는 조정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답니다. 근데 뭘 봐야 되냐면 향후 추가 진전의 핵심은 주택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품 인플레이션은 내려와 있고 서비스는 끈적끈적하지만 주택이 내려와주면 게임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FOMC 이후에 11월 달, 12월 달 FOMC 있었잖아요. 완화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지표들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12월 달 기사, 딱 최근에 기사 보시면 FOMC 이후에 나왔던 게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큰 폭 상승했고 11월 기존 주택 거래가 증가했대요. 11월 주택 착공이 깜짝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밖 증가하면서 집값이 5개월째 상승한대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빠진 미국인들의 주식 보유 비율이 사상 최고랍니다. 미 주택 시장이 활기가 돌면서 13년 만에 최저를 끝내버렸답니다.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월 주택 시장 지수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택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2년도 6월 달에 파월 회장이 75bp 인하할 때 되게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주택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주택 시장이 더 뛰어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그러면 연준이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수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그 주거비 비중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네, 뭐 그렇죠. 한 30%? 그 주거비가 렌트비도 있고요. 있고. 간주 임대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상대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게 굉장히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걸 보면 얘가 나중에는 또 이게 압박이 들어오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터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준이 당연히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굴수비가 얘기를 좀 바꾼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부차적인 건데 여기 잠깐 보시면 파월 회장이 이제 딱 그걸 던지고 나서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수습에 나선 거죠. 라가르드가 금리 인하 논의 없다. 22에서 영국 중앙은행에서 물가 해결 갈 길 멀다.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 논의하기 아직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창용 총재께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인플레이션 긴장 늦추기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쭉 한번 좀 전체적으로 그 아웃라인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구수비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마일드한 상태면 연준이 준 시그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요? 엄청나게 많이 트레이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에 트레이닝이 돼 있냐면 마이더딥에 트레이닝이 돼 있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뿌려주겠네라는데 너무나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한데 이걸 갖다가 길들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인가 그런 거 보면 교육하러 갔더니 보육교사 교육하러 갔더니 애들이 너무 좀 뭐랄까요? 좀 까졌다고 해야 되나요? 잘 말을 진짜 안 듣니까 오히려 교사를 교육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연준이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시장이 역대급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연준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19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연준 길들이기라고. 네. 예, 지금도 연준 길들이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들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딱 입질이 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 힘이 확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뜨겁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 부장님의 그 뷰는 뭐예요? 아, 예.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 7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적은 횟수의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3월부터는 아닐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겠죠. 3월부터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좀 이르게 한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가는 방법은 있겠죠.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천천히 움직이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23년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네네. 네, 실제로 이제 이번 연휴 끝나고 또 납회까지 한 3일 우리 기준으로 하고 나서 또 한 사나흘 쉬고 나면 이제 2024년이 오는데 참 올해 의외의 흐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예, 다행인 거는 우리 한국 경제가 그나마 최근 몇 달 동안 무역 수지도 좀 개선이 되고 또 수출도 상승 반전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조금 훈훈하게 돌아오지 않겠냐. 주가도 그런 걸 좀 반영하고 있고 해서 어쩌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 산적한 이 난제들이 너무 많아서 네. 뭐 국내적으로 뭐 PF 문제도 있고 또 뭐 ELS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해외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이 경기 둔화가 얼마까지 갈 거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자 올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조망하는 뭐 감회랄까 약간의 전망을 섞어서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요. 이제 올해 시장을 보면 정말 독특했거든요. 올해 시장이 뭐랄까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하고 반대로 바로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내려갈 거야 하는 순간 위로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더 올라갈 거야 하는 순간 반대로 꺾이죠. 유가는 다 왔어 하면은 유가는 더 내려갈 거야 하면 위로 솟기 시작을 하고 100불 넘어갈 거야 하는 순간 꺾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보시면 이런 흐름이었던 건데 차트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 10년 금리거든요. 미국 10년 금리 추이인데 22년부터 지금까지 그린 거예요. 그럼 지금 걸 갖다가 딱 잡은 다음에 이걸로 쭉 펼쳐가지고 요게 올해 1월이거든요. 그 자리네. 그렇죠.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드라마틱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네. 하나만 더 볼까요? 미국 2년 금리입니다. 그거 볼까요? 작년 말 올해 초가 나오죠. 그것도 그 자리고.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죠. 미국 10년, 2년 이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있잖아요. 쭉 그어서 만나는데 올리면은 작년 말 올해 초예요. 저것도 그대로고. 달러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쭉 그으면 작년 말이에요. 한국 10년 국고채가요. 작년 말 올해 초 수준이에요. 달러 원 환율이 작년 말 올해 초예요. 뭐요? 이렇게 똑같아. 예.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주식시장은 많이 떴는데. 네, 그렇죠. 주식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이제 들어간 건 맞는데 매크로 환경에서는요. 금리나 환율이나 그러니까 무언가 방향을 만들지 못하고 변동성이 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쏠려갔다 쏠려오고 쏠려갔다 쏠려오고 이 상황이 펼쳐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변동성이 되게 높을 때는 안정적인 곳으로 몰려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매그니피센트 7으로 다 몰려 있었던 거고요.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런 변동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상이몽이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 이 동상이몽이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과거하고는 약간 시장의 컬러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보다 금리의 레벨이 높을 수도 있고 예전보다 환율의 레벨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 레벨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걸 누구나 다 선언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다들 방황하면서 여긴가 그 그렇군요.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저는요, 그런 작업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럼 금리가 확 내려오겠네. 그게 아니라 확 내려와서 많이 내려와서 기다리다가 그만큼은 아니래. 아니야 더 내려온대. 아니래. 더 내려온대. 아니래. 이러면 금리가 한 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떨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내년 12월 31일로 딱 끊었을 때 어떨 때는 확 뛰어오르는데 걸려버리면 연초 대비로 많이 안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6, 7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시장금리가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딱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시그널들을 보면서 가격이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이런 쏠림들, 이거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요.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컨센서스, 안티 컨센서스다. 네네. 그게 이제 사실 지나간 2023년도에 시장의 특징이었다면 그게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네네. 어쩌면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구성비의 변화에서도 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개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역외자들 예를 들면 미국 시장마저도 개인의 투자가 좀 늘고 또 해외 쪽에서 또 들어가는 또 투자자들 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큰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내년에도 상당한 변동성에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좀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장도 2023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또 네. 좋은 컨텐츠와 또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셔서 아닙니다. 3프로TV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에도 정말로 정확한 뷰와 또 상세하고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새해에 또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초대 손님으로 신가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